무슨 말씀을 드릴까 원고를 준비하다 보니까 하도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부패에 와서 꼴 먹을까 막 여기 왔다 갔다 하고 똑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 들어와서 이제 딱 1년이 됐는데 1년 동안 벌어진 일들이 참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이없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제 정치를 오래 했습니다만 저는 원래 서울 공과대학을 들어갔었습니다. 서울 공과대학 들어갔는데 수학을 따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산수를 참 잘했는데 대학에 들어가니까 산수가 아니고 그냥 대수기하라는 진짜 수학을 배워야 되는데 그 따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F를 맞았어요. F를 맞아가지고 2학기 수학 시험 못해요. 그럼 또 F가 또 나와요. 그러면 이제 2학년으로 진급을 못하고 2학년 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건 내 일이 아닌가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자퇴를 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려고 딱 잘랐어요. 다리를 끄는 셈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윤석열 정부가 1년이 F를 받았지 않습니까? 나머지 내년 총선 때까지 1년이 남았는데 그때 또 F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진급을 못하니까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 뇌피시라고 그러죠. 그 느낌이 좀 들어서 좀 걱정입니다. 그만두는 사람은 뭐 그만둔다고 그래도 나라 꼴이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좀 걱정이 좀 듭니다. 우리가 지지는 우수하게졌어요. 24만 분 차이를 졌는데 그 결과가 참 참담합니다. 1년 만에 나라의 여러 분야가 있는데 분야가 하나도 제대로 되는 분야가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교수들 평가하고 보니까 거의 모든 과목이 다 나왔어요. 올해 평가하는 게 봐야 됩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지지율도 지금 40%를 못 넘었잖아요. 40% 이하가 되면 이건 바닥에 떨어지는 겁니다. 재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지율이 30% 초반대에서 아주 조작된 조작까지 포함해봐야 30% 후반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그들은 이제 국민들이 버렸다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부정평가가 한 6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초조할 거고 나라 꼴은 엉망으로 되는데 다른 것보다도 종교인들이 요즘에 신부님들, 목사님들, 스님들 다 성명서를 내고 시국 집회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보기에는 거짓 수업이 전문이라는 게 인식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 말씀들 중에 자세히 들어보면은 대부분이 허위, 거짓 이거에 불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시 종교인들이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도덕성이라든가 진실성이라든가 이런 걸 작대해서 보시는 것 같고 이 시민단체라든가 이 지식인들, 교수들 이런 분들은 무식하다, 무능하다 이런 쪽에도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같은 성인들이지만 보는 관점이 조금씩 역적으로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두 개는 다 맞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참 어려워졌는데 제가 국무총리 할 때 보니까 대개 그 16개, 17개 부처에 중요한 과제가 한 60개 정도 됩니다. 한 부처에 3개, 4개에서 그 총리실에 가면 제가 그걸 60개 과제를 쭉 이렇게 적어놓고 그게 어떻게 해가 한 주마다 어떻게 변해가는가 늘 체크를 합니다. 그거 체크하는 게 총리의 큰 역할이에요. 체크해가지고 월요일날 점심에 대통령하고
알찬 표정을 할 적에 지난주 동향은 어땠고 다음 주 동향은 어떨 것 같은데 그 보고 드리는 게 매주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보고를 일요일날 밤늦게까지 준비를 해서 월요일날 보고를 드리고 대통령도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집행을 하고 그러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체크 시스템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뒤 안 맞는 일을 막 하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일본하고 사이가 아주 나쁜데 오염수 체크하는 거 보십시오. 거기 그 시찰단인데 검증단도 아니고 시찰단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명단도 공개를 해요. 단장 하나만 공개하고 또 기자들한테 취재를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돌아와서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그저께 일본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의하고 정부 장관들 답변하는 것을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 중계하는 것들이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한국에 잘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시험장에 오는 것은 검증량만 다 끝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잘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다. 전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오염수라는 말, 처리수라는 말 전혀 안 맞는다. 오염수라는 말도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방사성 중저륜입 폐기물입니다.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을 이렇게 하면은 이 연료봉이 있거든요. 이게 안에다 꼽아놓고 이제 이렇게 가동을 하는데 그 가동하려고 하면은 이제 열이라기 때문에 내각수를 넣어가지고 시키고 일하는 사람들 장갑이라든가 모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중저륜입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그걸 모아서 이제 보관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고 이 연료봉은 재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재처리해서 처리하는 세슘이라든가 플루토늄이라든가 그 비금속 물질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플루토늄을 가지고 원자 폭탄을 만드는 겁니다. 이걸 고준입 폐기물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면 안면도 있잖아요. 서산에. 해안 그 앞바다. 안면도 앞바다에 옛날 신대평 주사가 충남도지사 한 적에 몰래 거기다가 폐기장을 만들려고 했었죠. 그러다 그게 들켜가지고 그 안면도 사람들은 다 죽을 하셨어요. 그때 문석호라고 변호사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그 다음에 변론도 하고 저도 현장에 와서 그분들 말씀 듣고 그랬죠. 나중에 문석호 의원이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 안면도 투쟁입니다. 안면도는 단층지대가 있어서 못하는 곳인데 몰래 하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물질들입니다. 이 고준입 폐기물이라는 건 아직도 처리하는 방식이 없어요. 그 땅에다가 깊은 바다 밑에다가 해저 터널을 하고 거기다 보관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거는 발전소 자체가 여러 개가 그냥 한꺼번에 터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료봉을 꺼내지도 못한 상태로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바다에서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앞바다에 버리는 게 아니고 해저 터널을 타가지고 몇 킬로 나가서 갖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은 플루토늄이라든가 세슘이라는 이런 비중이 무거워가지고 가라앉습니다. 바다에 가라앉기 때문에 그걸 누가 먹느냐면은 맨 바다에 사는 고기들 있잖아요. 이 넙치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럭 같은 거, 이 바다에서 겨울에서 사는 그런 것들을 집어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분해되는 물질이 아닙니다. 몸에 쌓여요. 그럼 그 고기를 누가 먹냐고 큰 놈이 또 잡아먹어요. 자꾸 잡아먹어가지고 먹이 사슬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먹게 돼요. 그때까지 이건 수많은 가는 그 해물질이라서 몸에 농축된 대로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 DNA를 파괴하게 돼요. 유전자를. 그래서 기형아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없어지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걸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해서는
해야지를 공부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 정부는 대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정말 밀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를 강제 합병해서 뿐만 아니고 아직도 사과를 안 할 뿐만 아니고 6.25 때 우리 때문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습니다. 일본이 패전 국가에서 그 경제 발전하는데 시드머니를 우리 6.25 때 전쟁 공화하게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월남전에서 많이 벌었고 우리가 어려울 때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1997년에 IMF 위기가 왔었잖아요. 그때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 보고 좀 도와달라고 했죠. 우리가 400억 불, 350억 불이 달라고 들어갔는데 그걸 IMF에서 구하와야 되는데 이자가 비싸요. 막 18%, 20%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수학 교환을 하는 그 협의가 돼 있으니까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건 일본이 냉정하게 안 빌려줬어요. 한 푼도 안 빌려줬어요. 50%도 안 빌려줬어요. 우리가 만약에 자신이 된다고. 우리가 결국이 제가 그때 우리 당 정책위원회인데 제가 나중에 여실히 그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을 되셨는데 외환위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 수습하느라.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정말 그런 나라에다가 막 퍼주기만 하고 하나도 받아오는 거. 일본이 우리를 제가 당대표 중에 2019년도죠. 2019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반도체 산업에 들어가는 그 소부장, 소재 이걸 우리한테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소재를 안 하니까 우리가 반도체가 전체 무역 중에서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큰일 난 거예요. 재료를 안 가니까 일본에서 사는 돈을. 그런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공주에 가면 텔레비전 타고 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솔브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불화소를 만드는데 불화소가 뭐냐면 그 반도체 만들 때 뚜그런 판 있잖아요. 그걸 깎고 씻고 하는 그런 화학을 주는데 거기서 그걸 만드는데 유일하게 그 회사가 만들고 있는 삼성전자가 잘 안 가져요. 일본 걸 좀 사왔기 때문에. 그래서 막 가보니까 자기들도 만들 수 있는데 그동안 삼성이 안정적으로 안 나가니까 기술 개발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삼성에 얘기를 해가지고 국산화를 시키자.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국산화 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하이닉스와 삼성도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90% 이제 자체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가서 뭐라고 하면 자기네가 받아내는 거예요. 이제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중요한 품목들은 거의 다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 그 회사들 용인에 나가지고 회사들이 보면 용인 땅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 과밀 업체 때문에 우리나라 지역도 경기도는 못 가요 지금 규제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과밀하게 막고 있는데 일본 기업들을 거기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전혀 앞뒤가 안 나는 거예요. 몰라서 참 모르고 모른다는 것 자체는 몰라. 이런 지경으로 일년이 지금 들어오네. 그러고 헷갈리고 선제공이 그렇고 전술에 결정해야 된다고. 핵은요 그렇게 장난감이 아니에요. 히로시마에 유일하게 그 핵이 떨어지는 지역인데 얼마 전에 거기서 G7 정상회의를 했잖아요. 핵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가지고 무슨 장난칠 수 있는 소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핵전쟁이 벌어지면 다 죽습니다. 우리만 죽는 게 아니고 그 피해 때문에 유전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DNA가 파괴돼가지고.
요즘 대형 살상국가 파괴력이 커져가지고 최소한 250만 명이 죽는다고 해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못했잖아요. 250만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최고 500만 명까지 죽었어요. 250만 내지 500만 명이 죽은 거다. 그럼 10%가 죽는 거예요. 그건 전쟁이 아니고 아주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런 전쟁 논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핵이라고 하는 건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NPT 조약을 해가지고 핵 박살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저 대적에 가고 오는 연구원이 있잖아요. 거기서 연구원들이 우라늄 0.2g을 해가지고 농축 실험을 해봤어요. 핵폭탄을 만들려고 해가지고 과학적인 호기심 때문에 그게 2005년도에 0.2g을 해가지고 했으니까 나머지 보관된 우라늄 양이 0.2g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IAEA에서 사찰을 해보니까 나는 난리가 났어요. 그 IAEA 상품장이 한국 직접 왔어요. 이거라고 어디 갔느냐. 그런데 시험치에 상사가 없어진 거예요. 못 찾았는데 그 바람에 원장이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무총장이 에집트 사람인데 대통령 만나서 항의하겠다고 하는 걸 제가 소개한테 제가 만났어요. 제가 만나서 얘기하기를 우리는 비핵화를 주장한다. 한반도에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핵개발을 하겠냐. 연구원들이 잘못한 건데 아주 엄하게 징계하겠다. 제가 사과를 했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핵개발하는 것은 아주 민감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핵개발하면 일본이 핵개발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도 원자력 발전을 먼저 했기 때문에 플루토늄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핵연료봉 있잖아요. 이거를 영국에 전시를 해갖고 왔어요. 요즘에는 이 물질이 국가 간에 이용이 안 되는데 80년대, 90년대까지 이용이 됐었거든요. 그 영국도 제출을 해가지고 플루토늄을 찾는 쌓아놓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플루토늄 가지고 원자폭탄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미사일, 이 핵탄두를 실어나가는 미사일을 우리 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핵은 건드리면 안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겁도 없이 막 핵 얘기를 해요. 참, 무지하다는 게 좀 무섭다라는 걸 좀 느껴요. 너무 무지해도 참 무서운 거예요. 오늘 여기 오다 보니까 뉴스에 나오는데, 워싱턴, 파이낸스, 미국에 있는 워싱턴 저널이니까 워싱턴 포스트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50만 발의 포탄을 우크라이나 쪽으로 보내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걸 이제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그걸 실으라는 컨테이너가 촬영이 되고 있어요. 진해 말에서 거기서 실어가지고 독일에 있는 항구로 보냈는데 그 독일에 있는 항구가 바로 미국 기지가 있는데 그게 러시아 위성이 다 우리를 추격을 합니다. 뭐 땅으로 보내면 없는 거기 때문에 동으로 보내야 되는데 포탄이 움직이면 다 추격을 한다고 바다에서 떠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빌려줬더니 미국한테 그러더니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 포탄이 결국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면 우리가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국방부도 부인을 안 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부인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순간 러시아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기업이 안 나가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를 보복하지 않겠어요? 그 살상용 155mm 대형 포탄을 보냈는데 105mm보다는 더 사정거리가 긴 포탄이거든요. 이런 짓을 겁도 없이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가 왜 많이 들어가야 돼요?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기지가 한 개도 없어요.
해봤는데 우리가 신경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주로 농사만 많이 짓고 아주 땅을 비옥해. 우리나라 물건은 오히려 사과잖아야 되는 나라예요. 그 전쟁에 우리가 끌려들어가면 뭘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무분별을 하니까 외교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좀 걱정합니다. 뭐 경제가 정치는 말하고 있고요. 뭐 정치적으로는 아니 이재명 대표를 330번을 압수수색했단 말이에요. 전 그 이재명 대표 국정에 뵙고서 공항에서 뵙고 얼굴이 멀쩡하더라. 330번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사람 참 생명한 사람. 저 같으면 혼자 말랐을 것 같은데. 아니 자기 부인도 압수수색하고 부인도 몇명 갔더니 법인카드 선거가 최종적으로 나온 거는 불법적으로 쓴 거는 7만 5천 원.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재명 대표를 지난번 대선에 흔들 때 뭘 흔들었어요? 대장동 사건을 흔들었잖아요. 그때 뭐 화천대유니 뭐 이런 이상한 일들이 나와서 나도 저기 못 봐. 혹시 무슨 개발 사업에 좀 관여했나? 다 우리가 의심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1년 지나고 나서 지금에 와서 보니까 1년 반 지나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어때요? 이재명 대표는 거기서 동전하는 건드린 게 없어요. 돈 받는 건 다 가져가거든요. 50억씩, 100억씩. 박영수는 100억, 응? 이정도 대행장 시키가지고. 그걸로 지금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한 접시를 가지고 하나 다 없어졌더니 이제 가서 압수수색 한다고 해요. 하려고 1년 반 전에 했어야지. 이미 그때는 자기들은 돈을 추적해보니까 이재명은 관계없다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 관계된 것을 슬쩍 흘려가지고 막 언론에서 그런 걸 관심을 싹 쏟게 해버린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는 기소도 안 해, 이재명은 그 건으로. 기소할 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엉뚱하게 성남 FC고 이런 딴 걸 배우는 이렇게 우리가 당했어요. 저는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민주당 어게인이라는 말이 정말 굉장히 실감이 나요. 내년에 우리가 국민이 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내년에 F합 정부를 안 다루면은 평균이 올라가려니까 하면 그래가지고 임기 다 마치고 또 정부 재창출을 나온다는 거예요. 그 분기점이 바로 내년입니다. 내년에 어떻게 이기냐? 180수 가지고 법안 통과시키고 거부권이 나가잖아요. 제2의 붙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200대 있어야 됩니다. 200석을 얻으려면 지난 2020년에 우리가 180석을 얻었는데 그때 우리가 20석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 그러나 지난번 180석 얻은 만큼 얻어야 될 거예요. 지난번 180석 얻을 때 당대표 같은 거 어떻게 해요? 1천. 정말로 시스템 공천을 잘했어요. 제가 180석 얻었는데 저는 그 정도 가지면 뭐 다 할 거라고 봤는데 그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했잖아요. 그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느냐? 내년에 이겨서 이겨야 됩니다. 지난번 여기 대선 때요. 아니 대선 때가 아닌데 총선 때 보면은 이 전체적으로 충남북 대전 세력까지 합쳐서 28군데입니다. 지역구가 국회 지역구가 그 중에서 우리가 19개 있어요. 19개. 저쪽에 9개. 그러니까 19대 9였습니다. 19대 9.
이게 처음에 충청도였어요. 충남도 그때 6대 5로 됐습니다. 6대 5. 여기 두 분 계시네. 들어주시죠. 다섯 명 떨어진 거에 속았습니다. 충북은 4대 4로 내시 똑같고, 대전은 7대 0으로 이기고, 세종도 2대 0으로 이기고, 그래서 19대 2였어요. 이번에 20대 8은 남는데, 몇점 더 얻어야 돼. 두 분만 당선되면 소리 한 적이 돼요. 내가 알면 여기 아산 갑니다 이랬잖아요. 그 다음에 서천 고령 지난번에 근성에 계시잖아요. 내가 서천 갈 때마다 아니고 나서 여기까지 나서 거기 제가 생산동으로 서천을 가끔 갑니다. 얼마 전에 홍어를 갔다 왔어요. 오늘 가서 갑오징어 잠깐 먹고 왔는데 갈 때마다 나도 여기 생각이 나요. 그 고향이지만 인구가 고령이 많아요. 이번에는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충청도에서 우리가 더 먹어야 돼요. 있는 자기 다 지키고 더 먹고. 대선 때는요, 여기서 윤석열이가 67만 표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59만 표가 나왔고. 근데 배 차이가 안 있어요. 한 8만 표? 8만 표 차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59만 표가 나왔는데 그 표만 다 얻으면 국회를 다 해요. 그 표만 나와요. 지난번에 한국민주당은 대선 치고 나니까 지방선거가 우리 쪽 선이 안 나왔어요. 앞에가 치고 나면 정치 거듭나고 떨어져가지고 그 뒤에 선거가 우리가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도 양국민주당하고 먼저 선출하니까 한 7만 표 차이밖에 안 났어요. 이재명 지사가 9만 표 차이가 났는데 양국민주당 7만 표 차이밖에 안 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거를 이겨야 되는데 그 표를 얻기가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이 실제로 그 전망을 해보면요, 내년 4월이면은 앞으로 이제 한 실제 본격화되는 게 2월, 3월 이제 본격화되니까 결국은 한 7개월 좀 남았다 봐야 돼요. 연말부터 예비후보 등록 시작되면 본격화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 예비후보 등록하는 연말쯤 되면은 저는 이제 당연히 올해 전략 같은 걸 많이 해보는데, 전망을 이렇게 해보는데, 쌍특검이 나옵니다. 아까 F점 2개 만들고 딱 잡았잖아요. 걔들은 F점 2개가 나오고요. 우리는 쌍특검이 나옵니다.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 그게 12월쯤부터 다 되게 되는데, 그거를 거기까지 들어가면 그때부터 정치적으로 이제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때는 통과시켜서 6개월간 그 기간이 지나면서 올 12월쯤 나와야 되겠죠? 그때 가서 우리는 그거 싸우고 주가 조작 강화하고 50억 받아먹은 거 하고 그게 다 들어맞았습니다. 연말되면 당에서는 그 점심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고 공천도 철저히 준비를 해나가고 지역에서는 그걸 갖고 뛰고 그러기 시작하면은 선거와 국민은 우리한테 훨씬 더 유리해요. 여론조사하고 그렇지만 그 정치 지형이 우리한테 훨씬 유리한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재명을 잡으려고 했던 대장동 거는 이제 거의 이제 사라진 건 마찬가지가 돼버렸고, 그 다음에 쌍방울 무슨 변호사가 대장했다는 것도 아예 기도도 안 했어요. 나가라 버렸어요. 두 개가 가장 큰 혐의였는데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법적 아주 홀가분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 쌍특검 2개를 가지고
50억 받은 거 다 긁어내고 주가 조작한 거 다 긁어내고 하면은 국민들에게 선택의 기준을 주게 될까요? 이렇게 해서 내년 선거는 이겨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당내에 소통이 아주 잘 되어야 돼요. 당내에 분란이 안 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기지 못하면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혼이라야 되는데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국회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무원대학을 포기하고 물리과대학 서양학을 다니면서 배운 것 중에 막스 베버라는 서양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소명으로서의 정치라는 말을 연설을 했어요. 소명이라는 게 하느님의 나한테 요구하는 거. 그걸 콜링이라고 해요. 독일어는 베르프라고 해요. 알스베르. 소명으로서의 정치. 그걸 그분이 주장하신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을 책임감, 열정, 그리고 균형 이 세 가지일 것 같습니다. 정치하려면 그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또 사고의 균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공적인 거죠. 그런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책임감도 있고 열정도 있고 그러면 또 균형도 있어야 되니까 해보면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이 갈등을 다 조절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60개 정도의 과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60개의 과제 하나하나가 자꾸 갈등적인 요소가 있는데 부동산 문제, 교통 문제, 전염병 문제 다 그런 게 한 60가지가 있는 거예요. 한 나라에 있으면 안보 문제 그 하나하나의 갈등을 다 균형 있게 조절을 해나가요. 제가 사안수를 잘했어요. 더하기 빼기. 근데 강정식으로 들어가니까 안 된다. 윤석열 양반이 검찰 때 압수수색 연결되는 거 잘해요. 그건 사안수 수준이니까. 나중에 문제가 나오고 자치력이 아니니까. 사안수예요, 사안수. 근데 정치라고 하는 건 국가를 들어간다는 건 이른바 고차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같은 거를 잘 조정을 해나가는 거예요. 모든 국가의 일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고치려면 여기서 튀어나가고 이거 고치면 또 딴 데서 부작용이 나오고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국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함수를 잘 푸듯이 굉장히 균형 있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안 되죠, 그런 거를. 그 참모들하고 배우고 많이 듣고 균형 있게 사고하고 그 결과를 체크하고 이거 술 먹고 돌아다닐 수 없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도 안 돼요. 6시 일어나기 전에 무슨 뉴스부터 먼저 체크를 하고 아침 7시 반에 오찬 회의하고 그러고 하루 계속 옵니다. 그 저녁 한 6시부터 만찬 시작해서 한 7시 반에 만찬 끝나고 9시쯤 되면 그날 있었던 일을 점검하는 것을 하면 다 체크를 하고 그러고 자야 됩니다. 어디 막 그쪽으로 숙취해가지고 놀라는 걸 필요 없어요. 그리고 거기 다니면은 그 며칠에 가면요 그 경호원들이 다 들어가고 밤새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왜 그런 짓을 해요? 자기 하나 때문에 교통이 막 차단되고 경호원들이 막 수백 명이 대기해야 이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먹고 싶으면 그냥 퀵서비스로 배달에다 갖다 먹으면 되지. 배달의 경우 몰라요. 그래서 그 균형 있게 사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되니까 그냥 엉망진창으로 꾸이지 않습니까? 꾸이니까 파괴돼요. 노동자가 본신을 해도 무슨 그 유서들 뭐
애들이 터졌다고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이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가을쯤 가면은 과거 촛불 행동이, 남대문 촛불 행동이 인원수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공격을 해버리거든요, 저쪽에서. 물대포도 뭐 쏠줄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정치적인 겁니다. 그걸 좀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함정을 할 가능성도 안 높아요. 이런 것까지 조심해서 이제 내년 선거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쪽이 잘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언론 환경이 가야 됩니다. 그 언론 때문에 우리가 속아서 넘어가는 게 잘못돼서 쟤들은 그 보수 언론에다가 이 검사의 수색영장에다가 한나라당 세계관이 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권자를 맞아 둘러먹는 거예요. 대통령의 우리가 맞아 당한 거예요. 우리가 기성언론을 통해서는 그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얻기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성언론을 보지 마시고요. 차라리 유튜브를 보세요. 저도 요새 유튜브를 중심으로 다 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도 대개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유튜브가 100만 구독자 100만 정도는 있잖아요. 50만짜리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10만, 20만짜리는 엄청나게 여러 개가 있어요. 어떤 가게는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거기 것만 언급해주느냐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이제는. 유튜브를 아침 7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9시까지 또 10시까지 이렇게 보면은요 거의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분석을 아주 잘해요. 저보다 분석을 더 잘해요. 옛날에 제가 분석을 제일 잘했는데 요즘에는 그분들이 훨씬 더 잘해요. 그리고 요새는 여기 안에 정부가 다 들어있잖아요. 이게 권력은 옛날에 정부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국민들이 더 잘해줬잖아요. 권력은 핸드폰에서 나온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돈도 이걸로 거래가. 이걸로 GPT 하잖아요. 이걸로 다 하잖아요. 우리 손자람이 GPT가 그걸 제안받은 배워가지고 10분 써요. 이거 가지고. 뭐 쏟아나가면 10분 내에 다 써요. 이런 정도로 지금 사회가 변해야 되니까 이 안에다가 유튜브 앱까지 몇 개. 여러분들 듣고 싶은 앱을. 그거만 들어보면 공짜잖아요, 공짜. 구독료도 안 되잖아요. 꼭 내고 싶은 사람은 구독 신청해서 조금 내면 되고, 그거 잠깐 알아주면 되고. 이 안에 정보가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괜히 특별없이 무슨 기레기 신문들, 그건 하치장, 쓰레기 하치장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리 좋은 소식을 찾으려면 외곽되거든요. 정말 오래된 거거든요. 기자들이 개들이 싫어하는 말이 기레기라는 거죠. 쓰레기 같은 기자를 기레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뭐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키워드 몇 개가 쳐놓은 관련된 스타일하고 다 나왔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 100% 이게 회사가 그렇게 안 올려줘요. 압수수색 영장으로. 그래도 누가 보면 자기 또 하나 샀대. 안 돌려주니까. 근데 절대 이거 뺏기면 안 돼. 그리고 비밀번호 딱 걸어놔. 그렇게 해가지고 선거를 잘 치러야 되는데, 저도 선거를 참 많이 치러왔지만, 사람 마음 인식을 잡는 게 참 어렵습니다. 쉽진 않아요. 특히 저는 선거 치는 중에 공표, 이건 우리 표, X표, 이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세모표가 있는데요. 세모표가 이렇게 돼 있는, 앉아있는 세모표가 있고, 이렇게 서 있는 세모표가 있어요. 앉아있는 세모표도 움직이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서 있는 세모표, 이건 뜯기가 안 되죠. 쉬워요.
주로 서 있는 등록표가 줄어선 거 같은데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정말로 진실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 말이 그 사람한테 진정성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 사람보다 더 잘 알아야 돼요. 더 중요한 걸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아닙니까? 아까 말한 그 핵폐기물 같은 것만 해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걸 잘 이렇게 그 당연히 교육시켜가지고 이런 건 절대로 안 된다. 방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건 저 뒷분 호수를 하나 만들어 놓는가. 일본 땅 넓으니까 하나 만드는 데다가 여기 일본의 작은 아오모리에 있는 로카시모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그 발전소를 아주 직접 때리는 겁니다. 그 옆에 큰 호수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 호수에는 버버리면 물은 다 나가. 거기 다 나가는 거니까 물은 다 나가고 나중에 슬러지만 남을 거 아닙니까? 그거만 다 모아가 압축해가지고 유리로 만든 큰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거기다 넣어가지고 보관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이런 것들을 당연히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당원들이 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 정확한 거, 진실한 거, 이거를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본인들은 굉장히 그 지역에 열심히 해야 돼요. 성실하게. 플랜카드도 붙이고, 소모임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자꾸 대화하고, 이렇게 해서, 참,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진실한 얘기를 나한테 해주는구나. 그러고, 제대로 국회만 돌아가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구나. 이걸 아주 성실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번에 꼭 이겨야 되겠다는 절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못 이기면 지난번에 못 이기니까 나라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도 못 이기면 더 나빠진다. 큰일 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절실함이 당원들한테 있어야 되고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실, 성실, 절실, 저는 그 당원들로서, 공인으로서 자세가 저는 그 상실이라고 해요. 상실. 진실, 성실, 절실. 꼭 이기겠다. 꼭 국민들의 어려움을 우리 당에 해결해 주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내년 총선 때까지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못 이기면요. 제가 보기엔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성과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데요. 북한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미국하고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이 하나하나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외교라고 외는 대외를 말하는 나라. 교훈은 뭡니까? 서로 중박한다는 건데 교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면은 우리가 받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미국이 요구를 하더라도 타당한 건 우리가 들어주고 타당치 않은 건 도와줄 줄 알아야 돼요. 옛날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셨는데 정기영 회장이 금강산 관광을 이제 보내는 걸 했어요. 근데 미국이 이거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에서 가 계셨는데 일본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미국이 못 가게 한다고. 특사를 한국에 보낼 테니까 그때까지 가면 안 된다고. 미국에도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 특사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배를 빨리 주셔서 건너가라. 진짜 빨리 건너가라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럼 배 건너갔어요. 그 강사에 도착했는데 그때 특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 못할 겁니까? 정지영 회장이요. 제가 북한에 가서 얘기해보니까 손을 500만이 보냈잖아요. 주로 암소, 애기 뱅거, 새끼 뱅 암소를 주로 보냈어요. 임신한 손을. 우리는 몰랐거든요. 500만인 줄 알았는데 제가 북한에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들도 냈는데 도착해보니까 주로 임신한 손을 보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북쪽에서
감명을 받았어요. 정말로 민족적인 그 애정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 우리 또 정교현 현장의 부장도 다 해요.